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5월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리뷰해보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감정이입을 함과 동시에 6월에 사용할 전략이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이 대량의 현선물 매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시장이 하락할 때 변동성은 오히려 눌렸는데요. 한편 미국과 유럽 증시도 장 시작 전부터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눌림을 대부분 극복하고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시장의 스크립트를 장 시작 전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본장 개장 전에 영상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 시황의 스크립트를 먼저 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가입 바랍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가 현물 기준 갭 상승 출발했다가 사실상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종가 저가의 음봉으로 목요일장을 마감하면서 갭 다운 출발했죠. 현물 시장이 개장하기 전 외국인들이 선물은 시가만 눌렀을 뿐 바로 매수로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선물 지수는 개장 후 30분간 스트레이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매우 교과서적인 흐름인데요. 뭐냐면 간단히 정리할게요. 전일 미국 증시가 오후장 장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하락했다. 그러면 이길 아시아 세션에서의 시가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갭 다운이 나왔다 하더라도 반등은 좀 약하고 오히려 더 밀어버릴 수 있죠. 그런데 목요일처럼 미국 증시가 오전장에 대부분이 하락 시세를 보이고 오후에는 그냥 반등을 못했을 뿐이지 추가 하락하지 않았다. 이러면 금요일 아시아 세션에서의 우리 증시 시가는 이미 하락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만 약세일 뿐 바로 기존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6월물 옵션에 대해서 이 월물 초에 마켓메이커들이 처음 이 상단 배리어로 설정한 360선을 완전히 돌파하고도 이후의 외곽격 옵션들이 평균 발행 단가가 모두 다 돌파된 상황이죠.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은 금요일날 갭 다운이 나왔다고 해서 콜옵션 신규 발행을 바로 늘리기보다는 초반의 움직임에서는 기존 포지션이 스탑로스로 찬스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추세로 복귀했다고 해서 그 추세가 종가까지 이어지기에는 후속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초반의 시세가 소멸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에는 반등이 나왔지만 후속 모멘텀이 없어서 후자의 흐름, 즉 시세가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 시장의 움직임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더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시가만 눌렀을 뿐 오전 10시까지는 저점 대비 약 3천억이 선물 순매수를 했어요. 이는 현물 시장이 개장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처음 30분 동안 현물을 1,700억 이상 강하게 매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매수로 기존 상승 추세에 복귀하려다 보니 옵션 시장에서는 9시 30분까지 지수 급등에 옵션 변동성이 빠르게 살아나기도 했어요. 이후 시장이 선물 361선 초반에서 기나긴 수렴 과정을 거친 뒤 359선으로 오후에 레벨 다운을 했을 때는 오히려 오전에 살아났던 옵션 변동성이 죽어버리기까지 했죠. 즉 기존 추세로 빠르게 복귀했지만 후속 모멘텀이 부족해서 초반의 시세가 소멸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승 시세가 소멸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외국인들이 선형적인 현물 매도가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은 개장 후 1시간 만에 현물 매도를 2,500억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완전히 선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VWAP 거래량 가중평균 알고리즘 비차익 매도를 하면서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장 초반 그리고 장 후반에 현물 매도를 많이 내면서 1일 현물 순매도 6천억을 기록했어요. 오후에도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지속되자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은 매수 포지션을 빠르게 꺾으면서 장마감 직전에는 선물 순매도를 3,500억 가까이 했는데요. 지난 28일에 들어온 이 대규모 선물 매수 미결제 약정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횡보 모드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미결제 약정이 조심스럽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좀 신경 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베이시스는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이론 베이시스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콘텐고를 기록했어요.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6월물 선물이 월물 고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시장이 쉽게 하락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옵션 시장을 보면
마켓메이커들은 장 초반이 지수 상승을 추적하면서 델타 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단 베리어는 전일 롤링업을 한 뒤 오늘도 370선을 유지했어요. 또 하단 베리어도 350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초반이 변동성 상승의 옵션 스마일이 생기면서 극외 가격 풋옵션마저 고개를 들었죠. 근데 월요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은 정반대예요. 360 양매도가 됐던 그 이하의 눌림이 나오든 양매도는 양매도이되 큰 폭의 상승은 없다.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눌러버렸거든요. 2주도 남지 않은 먼슬리 옵션이 변동성 살아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이 변동성이 눌린 것은 마켓메이커들이 이번 5월이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글로벌 증시에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다음 주 화요일 이후의 우리 증시 변동성, 그러니까 선거 이후의 우리 증시 변동성은 매우 크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을 옵션 가격을 통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유럽 증시는 사흘 연속 음봉을 얻어맞으면서 21선 수렴을 이어갔어요. 개장 초에는 잠깐 눌렸지만 이내 바닥을 확인한 후 오전 내내 저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아쉽게도 미국 증시 개장 1시간을 앞두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서 유럽 증시는 상승 동력을 잃기 시작했고 이후 유럽 증시 마감 무렵에는 당일이 상승분을 모두 돌려준 채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하지만 지수 눌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오르지 못했는데요. 특히 유럽 증시 본장 마감 후 미국 증시가 추가 급락을 했을 때 유럽 지수 선물이 0.8%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로스탁스 변동성은 21포인트조차 넘지 못했죠. 이는 5월 중순 이후로 유럽 증시가 추가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급락 전환할 가능성보다는 6월에도 21선 지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올해 1분기에 기록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런 것이 이유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유럽 증시 특성상 시장이 한번 추세를 만들었다. 그러면 쉽게 추세를 바꾸지 않는 데다가 혹여 수렴 과정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매우 지루한 수렴에 들어서지 일봉이 그동안에 쭉 올라왔던 것이 갑자기 연속적인 음봉이 드러나면서 A형으로 급락을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냥 5월 마지막 거래일을 21선 조정을 마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오히려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채권 시장은 전일 올라온 게 있어서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경제 지표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월말 수급에 의해서 올랐다라고 보는데요. 어제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채권 시장이 갑자기 오른 것은 목요일 날 오른 게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라 5월 마감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매수, 그리고 5월 중순 이후로 금리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스탑로스,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금요일까지도 이 추세는 쉽게 바뀌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채권 시장 전체를 보면 추세를 지금 보이지 못하고 4월과 5월이 금리 하단에 다시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92.11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요. 3월 말에 트럼프가 사고를 치기 직전이 수준까지 내려가 버렸죠. 어제 한참 텔레그램 채널에서 바이럴된 것 중 하나가 올해 글로벌 매크로 전략하는 헤지펀드들이 아주 죽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시장 변동성 자체가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변동성이 폭발, 그리고 소멸이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논리적 전개가 어떤 추세를 만들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추세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각자의 사정에 의한 수급으로 전통적인 논리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거 헤지펀드들이 죽을 수 있는 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럴수록 필요한 스킬셋은 디테일을 챙겨보는 꼼꼼함, 그리고 더불어서 기발한 상상력, 그리고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고 언제든 포지션을 뒤집든지 아니면 문대버릴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인데요.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데는 거리낌이 없죠.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건데 유튜브 채널 중에 글로벌 모니터 TV, 그리고 김준송 TV, 이런 것도 참 괜찮은 채널이에요. 자주 안 올려주셔서 아쉽긴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참 좋습니다. 특히 김준송 대표는 큰 돈까지는 아니지만 스킨 인 더 게임, 그러니까 내 돈 걸고 내 생각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또 다른 채널 같은 거 좋은 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통화시장은 오늘 매우 조용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달러 인덱스가 일시적으로 100포인트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때 시장의 이슈는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의 부가 정책이 위헌이다 이 소식이 올라갔다가 백악관이 바로 항소했죠. 그리고 또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데요. 4월 이후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함께 주가가 급락하고 또 채권 급등했다가 눌린 거 이건 다 제자리에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103포인트대에서 99포인트대로 내려간 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계열을 또 조금 더 늘려서 보면 이 올해 1월에 달러 인덱스는 108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어요. 매크로 관점에서 분명 달러에 대한 그 불신이 싹이 생겨나서 어떤 과정으로 자라날지 모르지만 계속 자라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월에 그 달러 인덱스 108포인트부터 시작하는 추세적인 하락 추세선을 긋다 보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딱 부딪힐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반전을 한다기보다는 코로나 이후 유동성 파티를 벌이던 2021년 수준이 그 89포인트대까지는 충분히 내려가는 그런 여정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PCE 물가지표, 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청 건수 이런 각종 경제 지표들의 그 증시는 사실 증시도 거의 반응 안 했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근데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은 더욱더 반응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5월은 좀 무난히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매우 굵은 경제 지표들이 가득한 슈퍼위크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눌려있는 글로벌 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는 튈 수 있겠다, 좀 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비추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월말 마감을 앞두고 대부분의 자산군들이 지금 중심 가격으로 수렴한 것처럼 골드도 전일 상승한 부분을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모두 되돌려줬고요. 미국 세션 시작 후 초반에 그 증시 하락을 말아올리니까 골드는 3,300달러를 일시적으로 깨기도 했어요. 근데 이후에 미국이 그 중국 테크 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 수입도 제재하겠다 이런 소식에 증시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얼마 반등하지 못하고 골드는 0.8%대로 그대로 하락을 해서 마감했어요. 기름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꾸준히 반등하던 유가 또한 주말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담에 대해서 예상치보다 증산량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간 60달러 초반까지도 하락했는데요. 이후에 위험 자산들이 움직임의 출렁거림을 이어가다가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일시적으로 59.74달러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도 종가는 60.79달러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지금 60달러 계속 공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유가가 60달러 수렴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오펙 플러스 회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걸로 기름 변동성 지수인 OVX 인덱스는 40포인트 선을 지켰거든요. 주말 이후에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기름 변동성이 하락한지 그리고 변동성이 움직임에 따른 이 방향성이 어디로 나타난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다음 주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목요일 종가 무렵까지 눌렸지만 아시아 세션에서 의미 있게 추가 하락하진 않았고요. 유럽 세션 시작과 함께 조심스럽게 반등을 모색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트럼프의 대중국 비판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선물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0.6% 급락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소식이 전해진 1분 동안 나스닥 선물이 0.6%까지 빠졌다가 대부분 말아 올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2분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5분봉 자체는 마이너스 0.7%짜리 하락이 나왔거든요. 자, 일주일 전을 생각해보면 그 지난주 금요일에 악몽이 있었어요. 그 유럽에 대해서 트럼프가 50% 관세 부과를 권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그때는 30%짜리 30분 동안 매우 강한 하락을 했죠. 그런데 또 이번에 주말을 앞두고 변동성이 눌리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뭐 하는 거냐 싶을 정도로 짜증을 불린 하락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좀 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반등을 하면서 본장 개장 무렵에는 지수 선물이 보합권까지 올라와요. 자, 그런데 이때 S&P와 나스닥은 보합까지 반등했지만 러셀은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죠. 자, 그렇게 본장 개장 후 시장에서는 30분 동안 매도가 나왔는데 선형적인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공격적이진 않았거든요. 그냥 트럼프의 메시지가 나왔던 자리까지 테스트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조심스러운 바닥 확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개장 후 15분 동안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의 압력이 더 컸지만 그냥 지수를 못 올리는 정도였지 막 밀어낸다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자들이 이 반등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와르르 던져버리죠.
그래서 전형적인 저점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밤 11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이런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죠. 또 기대 인플레도 하락하니까 지수는 빠르게 반등을 시작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즉 본장 개장 후 증시가 하락한 것은 시장을 진짜 밀어내려기보다는 그냥 바닥 확인을 하는 그런 심리적인 하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30분도 안 돼서 지수는 다시 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이후에 추가 상승 모멘텀을 받지 못했지만 유럽 마감 무렵 일본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젠 양봉 전환하는가 싶었는데요. 이때 백악관이 그 밀러 부비서실장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지수는 다시 눌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냥 오늘도 지루한 양매 도장이 이어지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전장을 약간 눌려서 마무리했는데 이번에는 반등 실패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1중, 3중 바닥을 형성한 듯하다가 미국이 중국 테크 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무역에 제재하겠다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지수는 30분 동안 아주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때 변동성 21포인트 안 넘겼어요. 그럼 이거는 기술적인 하락이 나온 것이지 월말 마감을 앞두고 시장 완전히 밀어버릴 생각? 이런 것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뉴스로 러셀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러셀은 직전 저점권을 살짝 깨는 정도의 하락만 나왔을 뿐이지 S&P나 나스닥이 하락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죠. 만약에 시장이 진짜 망가지는 상황이었다면 베타가 더 높은 러셀이 더 심하게 망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2시가 시작되면서 시장은 바로 위로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이때 어떤 재료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눌림이 나왔는데 바닥 확인하고 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새벽 4시 30분까지 지수는 그야말로 조정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상승하게 됩니다. S&P, 나스닥, 러셀 모두 플러스로 돌릴 정도로 꾸준한 상승했는데 이 상승에 금요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S&P 콜옵션이 행사가에 따라서 장중에 10배가 넘는 시세가 나는 그런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장마감 30분을 남겨놓고는 더 심한 콜감마 스퀴즈를 맞지 않으려는 자들, 그리고 장중 저점 매수를 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또 일중 숏을 잡은 투자자들이 손절매, 이런 게 막 얽히면서 지수가 30분 동안 정신없이 등락을 했는데 결국 증시는 약보와 마감을 했습니다. 5월이 마지막 거래일을 밀어버리면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이런 투자자들이 심리가 있었지만 장중에는 나름 큰 등락이 있었던 어지러운 하루였어요. 개별 종목은 인덱스의 움직임을 베타만큼 추종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 첫째, 버크셔 주식이 버핏이 은퇴 이후 지금 살살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5월 한 달 내내 수렴을 했던 팔란티어, 이게 사실 올해의 어떤 주도주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즉 작년에는 AI 하드웨어였다면 올해는 AI 소프트웨어, 이게 주도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5월 마감을 앞두고 개별 재료가 있긴 했었죠. 근데 장중에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종가상으로 7% 넘게 상승해서 마감했어요. 이거는 시장이 시세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승 시세가 안 끝났다. 자, 세 번째는 예견된 대로 머스크가 도지 부서를 떠났어요. 그러나 테슬라는 음봉으로 처박혀서 끝났죠. 시장이 4월이 급락을 5월 말까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바로 하락을 하기보다는 뭔가 더 올라가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둔감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는 굵은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장이 레벨업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는 재미없어질 수 있겠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시황을 작성하는 지금 미국 본장 마감 후 트럼프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6월 1일이나 6월 2일이 아니라 4일부터 인상하겠다라고 했죠. 요즘 타코 트레이드, 즉 Trump always chickens out, 이런 말이 유행을 하는데 다음 주 월요일 CME 전자거래의 아시아 세션 시작 후 주요 지수 선물이 흐름이 별다른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역시 타코, 이런 공감대가 생길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증시는 화요일이 선거고 또 월요일 밤은 미국 ISM 제조업지수, 화요일은 졸스, 이런 굵은 두 가지 경제 지표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월요일에는 어떻게든 만기니까 양매도를 마감시키는데 미국의 경제 지표가 우리 시장 수요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거에 대해서는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센 베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볼 것은 유럽 증시가 금요일까지 21선 조정을 아주 예쁘게 마쳤죠. 다음 주 월요일 유럽 증시가 종가 저가로 막 강하게 밀리지 않는 이상은 유럽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한 아주 절호의 매수 베팅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마켓 메이커들이 이에 동의한다. 그러면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우리 증시 야간 선물 1.45포인트 하락은 이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디테일을 따져보면 월요일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이 미결제 약정은 지금 콜 클래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시장을 계속 당기기보다는 355선까지도 눌러서 마감시킬 가능성, 그리고 아니면 그냥 360 양매도로 마감 가능성, 둘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증시는 선거 이후에는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그리고 울트라 급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월요일에 종가를 땡겨서 360이나 또는 그 이상을 붙인다. 그러면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오버나이스 할 게 없다라고 보지만, 혹여 월요일 종가를 355선까지 눌러서 마감시켰다? 그러면 월요일 마감 무렵 먼슬리 콜옵션을 일부 매수해서 선거 이후 혹여 있을지 모르는 급등에 대비하는 것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매크로 관점 그리고 우리 증시에 대한 관점 둘 다 6월 첫 주만큼은 그래도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은 뭐 투자자들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하튼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양매도 오버나잇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는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는데 먼슬리 옵션은 안 빠진다? 야, 그러면 수요일 우리 증시는 급등이든 급락이든, 근데 급락보다는 급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웬만해서는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는 숏감마를 좀 치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증시가 지금 매우 중요한 매수 베팅 찬스에 도달했다라고 보는데, 4월이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 이후 지금 90일간 유예 결정한 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동안 상승했죠. 그리고 6월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걱정을 접어들 것 같은데, 7월에 들어서는 진정 포모 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심각한 되돌림이 나오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기술적인 추세 매수세가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가 무슨 이유가 됐든 6월 초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21선 지지 후 상승에 성공한다? 그러면 저는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이 5월까지의 유럽 증시를 견인하던 것은 라인메탈 이런 방산주였는데, 이게 살살 지금 힘을 잃고 있어서 어떤 주도주가 시장을 견인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아쉽게 생각하는 점은 지금 중화권 증시가 금요일에 제대로 상승 못하고 61선 그대로 깨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21선에서 뭉개다가 61선까지 기간 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난 5월 29일이 미국 법원이 관세 부과 위헌 소식에 지금 증시가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를 맞았는데, 그게 지금 도루묵이 됐어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좀 차별화 이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화권 증시는 좀 더 박스장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하튼 이 구간에서 글로벌 증시가 올해 초에 있었던 차별화 계속 이어간다. 즉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힘을 못 받고 횡보를 한 동안 유럽 증시는 꾸준히 상승 이어간다. 그러면 MSCI 그 에퀴, 올칸트리 월드 인덱스죠. 이런 전체 시장을 보면 시장이 아직 부러질 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컨디션 난조로 시황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 점 사과드릴게요. 이런 말씀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시장에 대한 열정은 여전해요. 그런데 건강이 점점 허락하지 않는 것을 느끼니까 많이 아쉬워요. 여하튼 하는 데까지 최대한 즐겁게 그리고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상을 올리지 못해도 시황 스크립트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또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자들에게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많은 가입 바랄게요. 자, 올 한 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